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수석급 비서관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집단 사의는 예상 밖이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야기를 한 대로 집단 사의는 예상 밖이었다라는 평가가 일단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저는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선택이다. 사실 지금 보면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누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효과를 많이 냈었어요. 특히나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권력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여러 명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명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사실은 대통령에게 조금 더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것이 저는 긍정적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어떤 실장과 5명의 수석의 사의 표명이 이러한 어떤 변화에 물줄기를 여는 그런 효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인적 쇄신의 계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인사는 만사. 이것이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권의 난맥상이 있을 때마다 장관 교체라든가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서 돌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지금 수혜가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외였다. 그리고 타임이 좀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사퇴의 방식도 청문회 때 보면은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과연 인사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모 스스로 특히 이제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밑에 5명의 수석이 동시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양상 보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물론 사퇴는 할 수가 있지만 대통령의 참모급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은 무한 책임이 지지만 그것 또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경제를 하면 될 것인데 이런 사퇴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혹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주택 참모들의 어떤 언행 불일치와 관련된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실장급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장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각에 있는 장관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들이 이 위중한 시기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의 수석이 대통령께 일괄 사퇴를 했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맞지 않고 이 사퇴로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다주택자들 참모들의 언행 불일치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의 어떤 선택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언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의 표명의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처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보다 2억 원 비싸게 매물을 또 내놔서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6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중에 여러 분이 사실 다주택자였어요. 네. 그것이 지금 8월 31일까지 이제 처분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처분이 안 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양새였는데 우리가 몇 달 전으로 들어가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처분해달라고 먼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공직자들은. 그런데 권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지금까지도 처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도 8월 말까지 이렇게 미뤄지는 이런 현상은 사실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임을 느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조원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2억 원 가량을 시세보다 더 올려서 이렇게 내놨다. 내놨었죠. 그러면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처분의 의사가 있었느냐를 의심받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상당히 이제 이 분노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임 있는 이 민정수석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자들이 보통 매매를 잘 모른다. 이런 청와대 또 해명도 좀 논란에 더 불을 붙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했을 때 사실상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돼야지 그게 실질적인 해명인 것이지. 예. 지금 남자들은 매매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국민들 몇 %가 해명이 잘 됐다. 잘한 해명이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청와대에서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놓을 때에는 해명을 내놓을 때에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하고 좀 보다 더 진정성 있는 해명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남자들은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러면 남자들이 이제 무능한 것이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이념적인 문제를 대선 토론회 때 야당에서 그때 당시 상대당에서 집중 지적을 했을 때 그러면 아내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차원과 이 차원은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닌가. 심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꾼은 모두 여자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성 가정 가자 분담에 대한 시대자구적인 어떤 착오 인식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어떤 정책성 같은 거 보면은 양성평등 그리고 여권 신장 그리고 소수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진보 정권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아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아내 탓하는 분이 이제 세 분이 있었는데. 물론 탓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아내 탓을 하면은 되지 않은 것이 않겠습니까? 그것이 통상적인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도 그랬었고 김윤겸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것은 다 아내가 결정을 했다 그런 발언도 했었고 최근에 김조원 민정수석 아파트 관련해서 강남에는 G 아파트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 과정에서 나는 몰랐고 아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지금 실제 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을 보면 통합당은 총선 이후의 지지율이 25%로 지금 최고치를 찍은 반면에 민주당은 37%로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의 추이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줬죠. 지금 가장 큰 거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박원순 전 시장, 윤미향 등등의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 일방적 운영까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쌓여 있는데 이 문제들이 국민들 보기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많이 이탈을 해서 통합당으로 간 건데 통합당의 그럼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이게 굉장히 공고화된 것이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잘해서 뭔가 역량을 보여서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된 것. 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반사이익? 반사이익 차원에서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이 넘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고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이 노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뭔가 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지지율이 계속 공고화되고 그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통합당은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실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 지금 사의 표명을 하는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네. 사실 뭐 당이라든가 정부 전체가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반전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주당에서도 보면 이번 이런 사의 표명을 두고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이 사의 표명이 민주당과 또 국정 운영 분위기 쇄신에 있어서 좀 힘이 될까요? 글쎄 이 정도로 수석 5 그리고 실장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사의 표명을 했다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지금 쌓여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특히 이제 부동산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문제로 해서 여성 그리고 30, 40대 계층이 구조적으로 지금 정권의 반기를 들고 있고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석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사퇴하는 것은 저는 다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착각을 지금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물론 수혜가 끝난 다음에 청와대는 항상 인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인사수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적인 내각 개편이 이루어져야만이 민심이 수습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데려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원구성 자체에서 물론 통합당이 받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관행을 없애고 지금 민주당 정권이 16개 상임, 17개 상임위 전부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노무현 정권 마지막 때 야당과 연정을 제안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의 시점이 지금 저는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혼자 모든 국정에 책임을 져서 이것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지율이 하락되고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이 돼서 예. 결국은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부활이 되고 그리고 내각의 대대적인 쇄신 카드를 써서 장관도 야당 인사를 데려다가 쓰는 물론 뭐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정당 이것을 허락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대대적인 인적 카드가 있지 않는 한 예. 앞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인적 쇄신의 효과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엇갈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통합당에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책임질 사람들이 빠졌다. 뭐 김현미 장관, 김상조 실장,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결국에 부분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청와대 실장부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면 이게 연쇄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실, 그러니까 지금 안보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정책실 같은 경우는 저는 교체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내각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8월 말에 지금 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말 되면 당 자체도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그리고 내각 그리고 청와대 모두 다 이제 인적 쇄신을 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제팀도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고려될 가능성이 전 높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얼마 성과가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의 경제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OECD 이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좋은 쪽으로 한 두세 번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워낙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민심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6장의 사의 표명 카드를 쥐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또 쏠리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일괄적으로 사의를 수용할 거다. 또 한편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할 거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참모들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경질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지금 비서실장을 통해서 6명의 참모가 사퇴를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고심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똘똘한 한 채 이것이 가장 큰 그런 어떤 리스크를 집권층 전체한테 이제 안기는 그런 아주 비중 있는 인사였고, 그리고 김종원 민정수석이라든가 김혜숙 인사수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주택자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처분을 한다고 했지만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상당히 정부의 정책과 말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참모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저는 일단은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것과 관련되는 청와대 정책실이라든가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이 관련 어떤 장차관에 대한 인사도 지금 뭐 인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각도 좀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지금 수해로 인해서 사실 네. 민심이 상당히 이제 물론 정부 책임은 아니지만 수해를 당한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지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가하게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분들만 처리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국정의 쇄신 차원을 좀 더 큰 디자인을 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내각으로 인적 쇄신의 폭을 저는 확대시켜서 하는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여러 가지 유리한 그런 어떤 홍보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각으로 인적 쇄신의 폭을 좀 확대시켜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어쨌든 개각도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에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예. 정부 내각도 인적 쇄신을 좀 해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개각일 수가 있어요. 예. 뭐 아주 뭐 새로운 어떤 큰 변수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새로운 진영으로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이번에 남은 임기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개각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청와대 참모진 6명에 대한 사표도 이제 다 수용할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우리가 지금 이 TV에서 네, 나왔지만 저희도 리포트에서 보도를 청와대 했죠. 실장은 일종의 인사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려면 실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인사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하고 나머지들을 이제 나머지 분들을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실장 바꾸고 나서 이제 내 개각 뭐 등등의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하고 나머지 이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유임은 이런- 아니고요. 그냥 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퇴를 조금 미루는 거죠. 미루는.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SNS에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쯤에서 멈추는 게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길이다. 이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말 조심해라 이러면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대통령 제가 정당의 추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고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인데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의 통합당의 최다 중진인데 최다 중진 입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통합당부터 보수 정당 전체가 지금 괴멸되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하여금 정당의 어떤 그런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당 정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배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실패, 부동산,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런 문제
뭐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과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이 뽑아온 정당성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면 좀 구체적으로 예. 해서 하는 게 좋지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것들은 이제 광장에서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네.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김관급 짧게 뭐 예, 한 말씀 정유석 하신다면. 의원이 친박계 의원이었죠. 그러면 사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렇게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진 사퇴, 탄핵. 이렇게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